옛날 옛적 어느 때나 사람들은 모두가 특별한 운명이나 내재된 본성에 의해 태어난다고 믿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될 운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훌륭한 학자가 될 본성을 지닌다고 생각한 시대였죠. 하지만 그 믿음은 어느 철학자 존 로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계속됐습니다. 존 로크가 살던 작은 마을은 지식의 성이라 불릴 만큼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가장자리에 위치한 작은 집에서 태어난 예쁜 아기 이름은 에밀리아였습니다. 에밀리아는 그 마을의 평범한 가족에서 태어났지만 로크는 이 아이를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백지설을 그 아이에게 체험해보고자 했기 때문이죠. 에밀리아가 성장하면서 로크는 그녀의 주변 환경과 경험을 세심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하고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하게 했어요. 에밀리아는 매일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으며 고전을 접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녀는 농장 일을 도와가며 대자연의 이치를 배웠고 학교에서 과학 실험을 통해 현상을 탐구했습니다. 음악도 수학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입력된 모든 경험은 그녀의 기억 속에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여갔죠. 일주일에 한 번은 존 루크와 함께 긴 대화를 나누며 최근에 배운 것들에 대해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그 토론 시간은 단순히 지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배운 지식을 응용하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연 전투기같이 흘러 지나가고 이제 에밀리아는 18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쌓아온 지식으로 인해 어느 누구보다 박식했고 동시에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에밀리아가 모든 지식과 능력이 외부 경험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는 로크의 신념을 몸소 증명한 살아있는 본보기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태어날 때의 탁월함이나 특별한 운명보다는 경험과 환경비 중요성을 몸소 증명한 것입니다. 이제 에밀리아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특별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로크의 백지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을 가볍게 털며 그녀는 말했죠. 저는 아무런 특별한 능력이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은 경험과 학습의 결과입니다. 누구든지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저 많은 경험을 통해 배움을 얻으면 됩니다. 우리가 백지처럼 태어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밀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무엇이 될 건지를 정해두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자체가 지식을 쌓아가며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마을에는 다양한 문화축제, 과학 페스티벌, 예술 전시회, 그리고 다채로운 경험들이 아이들의 지식을 풍부하게 만들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아와 로크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 교훈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세상을 경험하고 배우며 자신만의 색깔로 가득 찬 하얀 백지를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무더운 여름날 프랑스의 작은 마을 로셸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마을은 고즈넉한 풍경과 해안가가 유명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곳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돋보이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 참으로 독특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답니다. 주인공은 마을의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장르노. 평범해 보이는 이 남자는 그 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채소를 키워내는 데 모든 정성을 다해왔습니다. 장 르노는 날마다 채소를 돌보는 일을 계속하는 중에 사람들에게 채소 마스터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었죠. 어느 날 장 르노는 초록빛 가득한 들판에서 이상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목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였지만 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재배하는 채소는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란다. 이제 다른 곳에도 내 채소를 나누어 가도록 하여라. 그 순간 장 르노는 그의 존재가 완전히 변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강한 내면의 목소리가 그에게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는 바디우가 말하는 사건 그 자체였죠. 장 르노는 처음엔 그 목소리를 의심했지만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차츰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장 르노는 이내 마음을 굳히고 일주일 후 로셸 마을 광장에서 무료 채소 나눔 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채소를 나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욱 큰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드디어 행사 당일 광장에는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고 채소를 받아가며 환하게 웃는 모습은 마치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장 르노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진정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변화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이 진정한 사건임을 깨달았습니다. 바디우가 말했던 정치, 사랑, 예술, 과학 4가지 영역 가운데 이 이야기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 르노가 최초로 들었던 이상한 목소리는 그에게 일종 위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였고 새로운 형태의 집단적 행동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함께 장 르노는 사람들이 사랑을 받았고 그의 노력은 그들에게도 새로운 사랑의 형태를 전달했습니다. 사람이 채소를 키우고 사랑을 쏟는 것처럼 그들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행사는 예술 그 자체로 다가왔습니다. 채소 나눔이라는 단순한 행위가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아름다운 예술적 사건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새로운 형태의 표현으로 인해 자신들만의 예술적 감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장 르노의 채소 나눔은 마치 자연의 이치를 새로운 형태로 실현해내는 실험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연과 더 가까워지도록 했고 이는 지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라 로셸 마을의 광장은 그날 이후로 항상 붐비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장면을 매일같이 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 르노는 이를 통해 바디우의 사건 개념을 몸소 경험하며 새로운 진리에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왕국 마데론이라는 곳에 존이라는 이름의 지혜로운 학자가 살았습니다. 존은 그 누구보다도 철학을 사랑했으며 특히 도덕 철학과 윤리적 상대주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버트 하먼이 주장한 바와 같은 윤리적 상대주의의 열렬한 지지자였죠. 어느 날 마데론 왕국의 왕은 존을 불러들였습니다. 긴급한 일이 있었는데 주변 나라와 일어나는 윤리적 갈등을 해결할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존 학자여, 우리 왕국은 다양한 문화와 관습을 지닌 이웃 나라들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의 도덕적 기준이 우리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도움을 요청하노라. 왕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존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폐하, 도덕적 기준이 서로 다른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윤리적 상대주의란 것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왕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윤리적 상대주의? 그게 무엇인가? 존은 다리에서 일어나 왕과 신하들을 향해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윤리적 상대주의는 도덕적 진리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도덕적 판단이 개인이나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에서는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신하 중 한 명이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존 학자여, 우리는 그들의 도덕 기준에 따라 우리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말인가요? 존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준을 이해하고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주변 나라로 여행을 간다면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들도 우리 왕국을 방문하면 우리의 전통을 존중해 줄 것입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좋은 예시를 들어줄 수 있겠는가? 존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물론입니다. 폐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오래전 어느 날 마데론 왕국과 인접한 나라 레토니아 사이에 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레토니아 사람들은 소 위를 신성하게 여겼죠. 그래서 소고기를 먹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반면에 마데론에서는 소고기가 주요 식재료 중 하나였으니 말이죠. 어느 날 마데론의 한 상인이 레토니아에 성대한 만찬을 열었고 레토니아 왕과 귀족들을 초대했습니다. 상인은 자신의 나라에서는 매우 고귀한 음식인 소고기로 다양한 요리를 준비했죠. 그러나 레토니아의 왕은 크게 분노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소고기를 먹는 것은 큰 죄입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모욕하려 하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마데론의 상인은 당황하여 사과했지만 문화와 도덕적 기준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후 두 나라 사이에는 불화가 생겼죠. 여기까지 설명한 존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우리가 서로의 문화와 도덕적 기준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리적 상대주의를 바탕으로 모든 나라가 각자 다른 도덕적 기준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많은 갈등이 해소될 것입니다. 왕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존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소, 존. 이제 우리는 이웃 나라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오. 그 이후 마데론 왕국은 다양한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정책을 채택하게 되었고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길버트 하먼의 이론을 적용한 존의 지혜 덕분에 마데론 왕국은 더욱 평화롭고 번영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복잡하고 다양한 이 세상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길버트 하먼의 윤리적 상대주의는 단지 철학적인 논의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